우리 대한민국이 이 헌법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대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오늘 저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헌법의 초점은 그 뭐라고 불리는 이름보다는 그 이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에 들어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당시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어지고 17일 날 NC도 공포가 되었어요. 그날 우리가 재헌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와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그 조그마한 거러지에서 애플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죠? 또 그 영화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록 작은 착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토도 반분이 된 상태였고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식민을 했던 권력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를 구성했던 분들이 참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30몇 년 동안의 풍찬 노숙을 끝내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전히 풍찬 노숙이 계속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70년 가까이가 흐른 지금 우리는 그 프로젝트, 당시에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자유라고 제가 반복해서 또 한 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이 자유를 결코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유를 시작했던, 자유의 행진을 시작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차원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매우 세속적인 용어들로서 그것을 얘기하게 되었던 20세기의 버전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들의 17세기, 16세기의 언어로 또는 그것을 번역해낼 수 있다면 혹시 그게 유교에도 좋겠고 불교에도 좋겠고 좀 얻어올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이 자유를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저에게는 아직 그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프로젝트로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프로젝트는 첫째로 자유의 프로젝트이고 둘째로 민주의 프로젝트이고 셋째로 공화의 프로젝트, 혹시 하나 덧붙이자면 법치의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은 앞의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중첩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 이전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후예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자유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 자유의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에 자유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권리라고 하는 형태로 이 자유를
권리라는 형태. 자, 이 그 권리의 형태로 담겨진 자유의 모습은 우리 헌법 오늘 꼭 1조 1년 이제 배우셨으니까요. 그 뒤에 129개의 조문이 또 있거든요. 꼭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대학원생들을 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릅니다.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중등교육의 핵심은 헌법을 가르치는 것이야. 헌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인 듯 보이십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고,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39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는 권리로 그리고 의무를 한 4가지 정도 규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헌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를 권리의 형태로 담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법 이론가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굉장히 큰 의문과 좀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라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권리는 그 권리를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권리 작동에 의해서 의무를 부과받는 사람을 전제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국가에게 무엇을 적법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권리를 실현해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 갈등은 다 권리의 투쟁으로 변모하고 있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용어는 주관적 권리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권리 주관적인 요구의 어떤 모습으로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유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그 에토스를 담기에 과연 바른 그릇이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권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rights라고 하고, 또 독일어나 아니면 저 라틴계에서는 이우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레온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이 rights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 말의 옳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옳다는 말을 권리로 쓴 것이니까, 따라서 이 권리는 그냥 자기가 자기 이익을 담는 뜻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옳음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 레오 스트라우스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권리는 결코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가 됩니다. 옳음을 실현해야 될 의무를 right이라고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는 이런 의미가 조금씩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양 사람들이 이 자유의 초월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실 서양의 근대 철학사에서 진정한 혁명하는 제레미 벤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벤담이 가지고 온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권리를 이익의 추구와 결부시킨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번역어의 뜻대로 서양 사람들도 옳음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rights가 가지고 있는 옳음으로서의 차원은 자꾸 없어지고, 그 옳음에 복종해야 될 의무의 차원은 자꾸 없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공동체에게 강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자 권리로 rights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잘못이 바로 이 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19세기에 이 권리라는 말이 right이란 말이 서양에서 건너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권리라는 말과 경쟁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통의. 그때 한자 통자는 통한다 할 때 통자입니다. 상점 통보할 때 통자입니다. 널리 통한다 그 뜻이고, 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데서는 잘 안 쓰이다가 갑자기 의리 이런 바람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한 단어인데 우리 옛 성경에는 이 의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이 justice하고 righteousness하고 조금 그 의미가 다른데 이 바로 의를 드러내는 것. 따라서 의를 통하게 하는 것. 통의라고 하는 말. 경쟁하다가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한번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화대에 계시는 남경희 선생님은 통의라는 말보다는 권리에 그 이로울 이자 대신 바를 정자를 써서 권정이라 바르게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오래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철학자의 제안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그다마 듣고 있지 않습니다만 권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분명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어떤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자유를 담는 데 여전히 유리한 측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한 측면은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 틀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면으로 바꾸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를 내가 내 자신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선포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사하는 선물의 논리로 이해하는 됩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지금 우리 대한국민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다음에 기본권 안에 내가 이 대한민국 안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모든 국민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대체로 우리 헌법 교과서들은 읽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읽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10조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지점은 역시 주어입니다. 특히 주어에 붙어있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주목해요. 그 모든을 그냥 모든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헌법은 그런 모든은 상당히 크고 길게 읽는 겁니다. 모든 그 모든은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구조적 약자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방인들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실은 그 모든 안에 우리 대한국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고유한 이름들이 다 불려지고 있다고 말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지금 이 헌법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선물을 마련했다고 말하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에는 헌법 제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국민인데 왜 나를 인간답지 않게 이렇게 살게 놔둬? 라고 주장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억압받을 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것이 한참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일이고, 출발점에서 그것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정반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국민이 동료 대한국민들에게 마련하고 있는 선물꾸러미. 그 선물꾸러미를 펼쳐보면 그 안에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함께 꾸리게 될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로서 기본적 권리를 이해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군대에 가는 것을 모두가 다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양심의 명령으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분단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위에 하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권을 선물꾸러미로 이해합니다. 님에게 보내는 권리라는 선물꾸러미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희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때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권리를 가졌으니 책임을 져라 라고 묻는 또 다른 권리 행사의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현재의 헌법 교과서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틀렸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헌법의 구조를 해석하면서 가장 재미없게 헌법 교과서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선물로 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와 타자가 적어도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재규정할 수 있는 가치가, 그런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걸 아직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적인 차원에서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규정을 되물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진리의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유의 프로젝트는 당연히 평등의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의 프로젝트는 당연히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실현태로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이 도대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그런 생각들 속에서 20세기 전반에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위 민주적 집중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변형된 직접 민주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소비에트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거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그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점이 정당이 필요했고 유일 정당이 필요했고 나아가서는 지도자가 수령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실험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한편으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함께 오래 깊이 생각하는 소위
숲의 민주주의, 영어로 deliberative democracy로 생각해 보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는 아예 결정이 필요한 단위들을 지혜롭게 나누어서 민주적인 연방주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태도이다. 이런 주장들도 EU 통합 이래로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 가장 최근에는 추첨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주장이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니까 우리 계신 교단들의 총회장을 추첨으로 뽑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일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자유가 평등을 경유해서 민주로 나타날 때 그 민주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좀 각광받아온 방법은 역시 다수결에 의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결주의가 이렇게 상당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를 합리적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보다는 다수가 합리적일 수 있고 다수결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 결국 합리성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 다수결이 그래도 옳은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수결주의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다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권도 누리지 못한 채 다수의 결정에 민주의 이름으로 복속되지 않으면 안 돼. 실제로는 자유의 사람들이지만 이념적으로는 자유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노예 상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다른 구조적인 이유로 약자, 구조적 소수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수결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대단히 어려운 프로젝트. 그 출발점에는 자유라고 하는 감동적인 어떤 영성의 작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의 프로젝트로 옮겨지고 나아가서 다수결의 프로젝트로 될 경우에는 이 자유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해왔던 사람들이 다 겪었던 민주가 다수결주의의 방식으로 결국 강자와 다수자의 지배로 전락하게 될 때 다시 자유의 이념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자유의 이념은 다수결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수결주의에 맞서서 다수가 결정했어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이 체제의 본질이 권리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민주공화국은 결코 노자가 말하는 이 지배자가 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조용한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은 본질적으로 시끌시끌한 나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유를 막 실현하려고 하고 그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이 민주이기 때문에 그 민주를 통해서 다수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고 소수자는 다시 자유를 동원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자유와 자유의 이름으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자유와 민주가 다투게 되고 다수와 소수가 또는 지금의 다수와 앞으로의 다수가 다투게 되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 사실려면 이 시끌시끌한 소음을 견딜 수 있어요. 그 소음을 당연한 걸로 견디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민들이 바로 이 시끌시끌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히틀러의 실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끌시끌한 이야기를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인 기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모순적인 관계, 서로 밀고 당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민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그 민주가 승하면 자유가 다시 민주를 제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이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 기량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유와 민주의 이 모순적 기량관계를 어떻게 그때그때 관리하고 해소해낼 것인가. 정치학 배우시는 분들, 저는 서양의 사상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국가 이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사실 이 국가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인 기량 관계를 포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경영하기 위해서 행사했던 여러 가지 지혜의 동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온 개념. 저는 이제 헌정적인, 그냥 국가 이성은 별로 좋은 말이 못 되고 헌정적인 국가 이성이라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공화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 자유의 이념을 알고 민주의 방식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이 모순적인 기량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들이 만들어온 역사적 성과들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공화의 틀을,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프로젝트, 민주의 프로젝트는 그 이후에 공화의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화의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제도적인 차원.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동원하고 있는 이 공화 프로젝트의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는 명제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일단 적어도 셋으로는 나누었고, 그 셋의 권력이 각각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에 의해서 행사되도록 했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로 묶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과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가 계속 싸우는 모습은 결코 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싸워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의 이념과 민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싸워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정치학 하시는 분들 아마 혼합정체라고, 믹스드 거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으셨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최근에 로버트 다리라고 하는 예일 대학에 계신 정치학자가 내놓은 폴리야키라는 개념,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 다두의 정치 체제라는 뜻이죠. 폴리야키. 그 폴리야키의 생각에도 이 헌정주의가 갖고 있는 공화의 이념이 그대로, 견제와 균형의 이념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지만 그냥 제도적인 부분은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시대에 떨어지거나 또는 제도의 정신이나 취지를 잃고 그냥 제도 자체가 물신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헌정주의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 우리 대한국민이 이 대한민국 헌법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환기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걸고라도 그 문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계에서 또는 서양에서 지난 70년대부터 공화주의는 덕성의 논리라고 하는 virtue라고 하는 잊혀졌던 단어를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virtue는 대체로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따라가지고 어떤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만용이라는 극단에도 빠지지 않고 비겁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빠지지 않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덕성이다. 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인생사를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사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탁월함의 차원에서 늘 터득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마치 그런 실천적인 지혜가 개인의 삶에 존재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이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인 기량관계를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타협시키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제도가 물신화될 때 성큼 제도 바깥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광장에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말하고 노래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자기 몸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비유컨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요트 같은 것입니다. 그 자기가 노를 저을 수도 있지만 바람을 잘 받아가지고 이 요트가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런저런 남성 화장품 선전에 나오는 장면들 되게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 요트가 바람을 막 타고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요트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트의 무게 중심이 요트 바깥에 있으니 그 요트를 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허공에 줄 하나에 자기 몸을 맡기고 허공에 몸을 던지는 방식으로 그 요트의 균형을 회복해내지 않습니까? 때때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실전법에 의해서는 불법이라고 단죄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1970년대에 이 군사독재에 맞섰던 당시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중에 평장예술로 사라진 인혁당의 청년들을 때때로 기억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당시의 실정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0년 만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죠. 당시의 실정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단죄되었을지라도 당시에 그들이 이 민주공화국의 프로젝트를 바로잡기 위해서 허공에 몸을 던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화의 프로젝트는 이런 종류의 헌신을 언제나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은 준비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가 사실은 요 뒤에 조금 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조 1항만 이야기했고 1조 2항은 거의 얘기하지 못했는데 1조 2항에 드디어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그 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앞으로 한 1분 반, 2분 정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말을 어떤 상황,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읽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비록 자유와 민주와 공화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 통치자 그룹과 실제로 선거가 아니면 또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면 그 지배 통치에 참여할 수 없는 피치자의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통치와 피치자의 이 대립이 또는 이 분열이 가장 극단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졌거나 또는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쳤거나 뭔가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질서를 잡고 이 헌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은 결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 때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늘 다시 동원해내는 개념이 바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란 말은 그 전제로서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읽는 것입니다. 첫째는 통치자들과 피치자들의 구분이, 둘째로 통치자들이 주권이라는 말을 동원해야 할 만큼 뭔가 비상사태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읽으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문제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그와 같은 상황을 풀어내는 일종의 처방을, 레메디, 일종의 프리스크립션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다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헌법 제1조 2항의 읽기입니다. 자, 통치자와 피치자가 나누어졌습니다. 비상사태에 빠져서 그 통치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된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국민이 뭘 하고 그에게 답해야 합니까? 자, 우리 헌법 안에를 읽어보면 소위 입헌적 독재라고 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통치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닥쳐서 자기의 권력이 심지어는 주권을 대행하거나 또는 주권 그 자체라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리 대한국민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당신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지배하는 정당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 위기 상황을 전제로 이 헌법 제1조 2항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앞부분과 양보절에 의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해야 할진데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모든 권력은 말할 것도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헌법의 제1조 2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 제1조 2항을 읽을 때 늘 뭔가 이렇게 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공화의 프로젝트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쓴 그래서 이걸 Constitutional Power, 보거동상이라는 헌정 권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했고, 2008년 이후로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때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헌법 1조의 노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 문장의 형태가 사실 화용론적으로 볼 때 뭐냐, 많은 사람들 저항을 이렇게 독재화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1조 2항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문장을 우리는 명령하듯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우리 보고 말을 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당신, 명령하는 건 당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란 말이야. 우리 명령을 들어! 하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건 우리 대한국민의 범위에서 지금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제1조 2항의 구절은 위기 상황을 예정하고 있고 그 위기 상황을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고 하는 그 명제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방식으로 돌파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럴진데 모두 다른 권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통치자로부터가 아니라 피치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치자가 명령을 통해서 또 다른 통치자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자요, 그대 역시 우리와 동일한 우리 대한국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대가 갖고 있는 통치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잠시라도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국민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게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의 구조를 청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et us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청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치자, 주권을 동원해서 독재자로 변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러지 마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그것이 아주 격한 언사로 주장되는 것 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 let us 우리의 초심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청유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되게 이 정도인데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시간을 더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식사를 계속하니까 식사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혹시 한 분이라도 이 말은 해야 되겠다. 네, 다행히 없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더 잘 준비했으면 잘 됐을 텐데 약간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책을 좀 제가 쓴 논문을 참고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고할 것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정보를 하고 빨리 식사를 하고 봉사를 떠나는 거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험 제가 문자를 보낸 게 이렇게 자정 전후여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죄송하고요. 근데 참고로 경고 문자라고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 조금 그러신 분들만 그런 거니까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목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홈커밍은 되게 이렇게 8월 달부터 팀을 짜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